안녕하세요. GDSC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벌써 컴포스 캠프 비기너 코스의 마지막 코드랩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코드랩을 진행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닛은 jetpack 컴포즈의 내비게이션과 안드로이드 앱 아키텍처에 대한 코드랩입니다. 네,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저는 GDSC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성이고 이번 컴포스 캠프 비기너 코스의 캠핑 지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닛 4 코드랩뿐만 아니라 비기너 코스 전체적인 코드랩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저희 비기너 코스 GitHub 레포지토리에 이슈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비기너 코스 캠핑지기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유닛 4 영상에서도 코드랩을 함께 진행하진 않고 코드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유닛 4 코드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패스웨이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해 구글에서 권장하는 앱 아키텍처와 뷰 모델, UI 스테이트, 스테이트 플로우를 사용하여 복잡한 앱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패스웨이에서는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여러 화면이 있는 복잡한 앱을 구성하는 방법과 함께 컴포서블 간의 전환 방식과 데이터 전달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패스웨이에서는 다양한 화면 크기를 갖는 디바이스에서 여러분의 앱을 크기에 맞게 조정하고 더 나은 UX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참고로 모든 패스웨이의 마지막 부분에서 테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영상에서는 따로 테스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슈를 남겨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유닛 4의 첫 번째 패스웨이인 아키텍처 컴포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스웨이에서는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액티비티의 생명주기부터 학습하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나비와 같은 곤충들이 생명주기를 가지듯이 액티비티도 생명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액티비티의 생명주기는 액티비티가 처음 초기화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의 여러 가지 스테이트, 즉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슬라이드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는 총 5가지의 상태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액티비티는 어떻게 상태를 전환할 수 있을까요? 코드랩을 진행하시다 보면 액티비티에서 총 7가지의 콜백 메서드를 활용해서 로그를 출력하게 됩니다. 액티비티는 이 콜백 메서드를 통해 상태를 전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액티비티가 초기의 이니셜라이즈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상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onCreate 메서드가 호출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액티비티는 다양한 콜백 메서드에 의해서 여러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콜백 메서드를 호출하는 시점과 각각의 콜백 메서드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도 코드랩을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니셜라이즈 상태에서 시작된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상태로 도달할 때까지 모든 콜백 메서드가 반복적으로 호출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왼쪽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onCreate와 onDestroy는 액티비티가 처음 생성될 때와 최종적으로 소멸될 때 각각 호출되게 됩니다. 즉 액티비티의 생명주기 동안 이니셜라이즈 상태와 디스트로이 상태는 액티비티의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onCreate와 onDestroy는 생명주기 동안 단 한 번만 호출되게 됩니다. 코드랩에서는 액티비티의 생명주기의 대표적인 3가지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스케이스로는 사용자가 액티비티를 열고 닫을 때입니다. 사용자가 액티비티를 열게 되면 onCreate, onStart, onResume 콜백이 순차적으로 호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액티비티는 리줌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 시점부터 사용자가 액티비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의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onPause와 onStop 콜백이 순차적으로 호출되면서 액티비티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티비티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상에서만 사라지고 백그라운드상에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유스케이스는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올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앱들이 하나의 화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2개 이상의 여러 화면으로 구성이 될 텐데
해당 코드랩에서는 사용자가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을 이동할 때 어떤 콜백이 호출되는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어떤 콜백이 호출되는지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두 가지 액티비티가 있고 현재 A 액티비티에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사용자가 A에서 B 액티비티로 이동을 하게 되면 onPause와 onStop 콜백이 순차적으로 호출되고 이때 액티비티의 상태는 created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와 함께 A 액티비티는 더 이상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상에 있는 반면 B 액티비티가 현재 화면에 보일 것이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B 액티비티에서 A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가 다시 A 액티비티로 돌아오면 on restart 콜백부터 호출되고 on start, on resume을 거쳐 최종적으로 resume 상태에 도달하여 사용자와 액티비티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on restart 콜백이 최초의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부터 호출되지 않고 액티비티가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 상태로 돌아왔을 때만 호출되는 콜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스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스 케이스에서는 액티비티가 권한 요청 다이얼로그와 같은 그런 시스템 팝업 다이얼로그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질 때 액티비티 생명 주기의 상태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앞선 유스 케이스에서 on start 콜백이 호출되면 액티비티가 화면에 표시되고 on resume 콜백에 의해 액티비티가 포커스를 얻어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라는 용어가 중요한데요. 포커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액티비티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들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권한 다이얼로그에 의해 액티비티가 가려질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액티비티는 포커스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onPause 콜백이 호출되고 액티비티는 started 상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시스템 팝업에서 할 일을 마치고 다시 액티비티로 돌아오게 되면 해당 액티비티는 다시 포커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on resume 콜백이 호출되어 액티비티가 resume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드랩을 통해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나면 configuration change라고 하는 그런 구성 변경이라고 하는 생명 주기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구성 변경은 디바이스의 상태가 변경되어 액티비티를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빌드하는 경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바이스의 화면 회전 모드를 변경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회전과 같은 그런 구성 변경이 발생하면 액티비티는 on pause부터 on destroy까지 순차적으로 호출된 다음 다시 on create로 시작해 on resume까지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on destroy에 의해 액티비티가 강제로 종료되었다가 다시 생성되게 되는데요.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액티비티에서 어떤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가 화면 회전을 하게 되면 액티비티가 종료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안드로이드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코드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컴포즈에서 제공하는 Remember Saveable API를 활용해 구성 변경과 같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스웨이에서는 액티비티와 함께 안드로이드 앱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클래스의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단일 클래스의 모든 코드를 작성한다면 이 코드 품질뿐만 아니라 가독성도 떨어질 것이고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일관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키텍처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코드랩에서는 관심사 분리와 데이터 모델에서 UI 도출하기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구글에서 권장하는 앱 아키텍처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권장 앱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문서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개발자 문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랩에서는 권장 앱 아키텍처의 UI 레이어에 대해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UI 레이어는 디바이스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벤트에 의해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화면이 적절하게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UI 레이어는 크게 UI 엘리먼트, 스테이트 홀더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번 컴포즈 캠프를 통해서 jetpack 컴포즈로 UI 엘리먼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학습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홀더는 데이터 레이어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통해 UI에 표시하기 위해 적절한 로직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코드랩에서는 뷰모델이라는 클래스를 통해 스테이트홀더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네, 코드랩에서는 뷰모델을 이용하여 UI 레이어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인 UDF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UDF 패턴은 뜻풀이 그대로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상태는 아래로 이동하고 이벤트는 위로 이동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UDF 패턴을 적용한다면 UI 엘리먼트는 뷰모델의 사용자 이벤트를 알리게 되고, 뷰모델은 이 이벤트에 맞게 데이터 레이어에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벤트를 처리한 다음 UI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여 UI 엘리먼트에 알리게 됩니다. 사용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 과정은 반복될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자에게 보이는 화면, 즉 UI가 UI 엘리먼트와 UI 스테이트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뷰모델에서 전달한 UI 스테이트를 어떻게 UI 엘리먼트가 확인을 하고 변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코드랩에서는 현재 상태와 업데이트된 새로운 상태를 내보내는 데이터 스트림 형태인 스테이트 플로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드에서는 게임 UI 스테이트라는 UI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이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한 형태의 스테이트 플로우인 뮤터블 스테이트 플로우를 정의합니다. UI 엘리먼트와 같은 뷰모델의 외부 클래스에서는 asStateFlow 메소드를 사용하여 읽기 전용으로 변경된 스테이트 플로우를 통해 UI 스테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뷰모델에서는 사용자 이벤트에 따라 적절하게 UI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UI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스트림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뮤터블 스테이트 플로우의 밸류로 접근하여 UI 스테이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UI 엘리먼트인 컴포서블은 뷰모델에서 변경되는 UI 스테이트를 접근해 UI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collect sState 메서드를 통해 변경되는 UI 스테이트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UI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컴포서블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패스웨이 1의 코드랩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드랩에서는 사용하는 샘플 앱들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패스웨이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기존의 안드로이드 개발을 접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프래그먼트를 사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프래그먼트로 이루어진 앱에서 화면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jetpack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컴포즈에서도 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드랩에서는 프래그먼트가 아닌 여러 가지 컴포서블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에서의 전환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컴포즈 내비게이션은 크게 데스티네이션, 랩호스트, 랩 컨트롤러, 라우트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코드랩을 통해 기존에 사용하시던 XML 기반의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서 학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환시킬 화면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이동할 화면들을 jetpack 컴포즈에서는 컴포서블로 구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데스티네이션을 정의하게 되면 실제로 화면에 보이기 위해서 랩호스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랩호스트는 랩 컨트롤러와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그래프는 또 이동 가능한 컴포서블 데스티네이션을 정의한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랩 컨트롤러가 무엇일까요? 랩 컨트롤러는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랩 컨트롤러는 스테이트풀하고 앱의 화면과 각 화면의 상태를 구성하는 컴포서블의 백스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드랩에서는 Remember Nav Controll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Nav 컨트롤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Nav 컨트롤러는 랩호스트 컴포서블과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랩호스트는 랩 컨트롤러와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연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랩호스트 내부에서 컴포서블 메서드를 사용해서 연결해야 할 데스티네이션 컴포서블과 해당 컴포서블의 이름을 통해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해당 코드에서는 스타트 화면에서 플레이버 화면으로 전환되기 위한 컴포서블 함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스티네이션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내비게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동시킬 데스티네이션 컴포서블의 이름을 전달하게 됩니다. 내비게이트를 통해 데스티네이션을 전달하게 되면 해당 데스티네이션은 백스택에 추가되게 됩니다. 이 백스택을 통해서 뒤로 가기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뒤로 가기 기능을 백 버튼과 업 버튼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백 버튼은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하며 화면의 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업 버튼은 앱에서 개발자가 직접 제공해야 하며 보통 앱의 앱바 영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코드랩에서는 백스택을 참조하여 jetpack 컴포즈에서 업 버튼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에 대해 학습하는 두 번째 패스웨이에서는 총 2개의 샘플 앱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GitHub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닛4의 마지막 패스웨이인 적응형 레이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스웨이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화면 전환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번 패스웨이에서는 내비게이션 없이 간단한 조건문을 통해 화면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드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블릿이나 폴더블 디바이스와 같은 대형 화면에서는 이런 인체공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디자인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면 크기를 갖는 디바이스와는 다른 UX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번 코드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대형 스크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는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양들에 대해서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에서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화면을 처리할 수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중단점 범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면 화면 크기가 600dp 미만인 기기에서는 모바일 폰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하고 840dp 이상인 기기에서는 대형 태블릿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머티리얼 디자인 문서의 대형 스크린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포즈에서는 윈도우 사이즈 클래스 API를 사용하여 머티리얼 디자인의 중단점 범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표와 왼쪽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윈도우 사이즈 클래스 API는 화면의 가로 너비와 세로 높이에 대해 컴팩트, 미디엄, 익스펜디드의 3가지 카테고리를 제공합니다. 코드랩에서는 실제로 이 카테고리에 따라 레이아웃을 적용하기 위해 Calculate Window Size Class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여 현재 디바이스의 크기를 결정하고 컴포즈블에 전달하게 됩니다. 해당 코드에서는 현재 디바이스의 가로 너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면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레이아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달받은 윈도우 width size 클래스 값에 따라 분기 처리할 수 있도록 웬문을 추가하게 됩니다. 각각의 윈도우 사이즈 클래스 값을 통해 다양한 화면 크기의 레이아웃을 표시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코드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패스웨이에서 활용하는 샘플 앱에 대한 GitHub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닛4 코드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코드랩을 진행해 보시면서 컴포즈에 대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컴포즈 캠프 비기너 코스의 마지막 주차가 되었는데요. 코스의 최종 수료를 위해서 모든 코드랩을 완료하신 후 저희 비기너 코스 레퍼지토리에 PR을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